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엄나잇입니다. 공부에 미친 사람들, 김병환 지음, 다산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급이 다른 공부의 길. 오늘은 세 번째 동영상인데요. 지난 시간에 뇌가 기뻐하는 공부법에 대해서 발췌독했습니다. 저자인 김병환 씨는 우리가 매번 공부에 실패하는 이유는 뇌를 기쁘게 하는 공부법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부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는 이 책 추천합니다. 어, 몸과 마음 그리고 뇌는 서로 밀접하게 이어져 있고 몸과 마음의 건강 상태가 뇌의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공부의 효율까지도 좌우하는 것이다. 그래서 몸을 움직이며 근육을 사용하고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음가짐을 가지면 뇌의 기능이 발달되어 공부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뇌의 기능을 극대화하는 네 가지 방법. 네. 그중에서 몇 가지 발췌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기억력을 향상시킨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면 결국에는 할 수 있게 된다. 마하트마 간디. 사람들은 흔히 뇌를 생각할 때 논리나 이성 같은 단어를 가장 먼저 떠올린다. 뇌야말로 인간의 신체 중에서 가장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기관일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뇌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정서, 즉 기분이다. 최근 뇌과학자들이 새롭게 밝혀낸 사실은 뇌가 발달할수록 기분이 우리의 사고를 더욱 강력하게 지배한다는 것이다. 이 말을 공부와 연결하여 설명하면 기분이 좋을 때 공부도 잘 되고 학습 효과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우리의 뇌는 각자가 수행하는 기능에 따라 인지적 뇌, 정서적 뇌, 사고적 뇌, 동기적 뇌, 사회적 뇌, 신체적 뇌, 관계적 뇌 등으로 나뉜다. 이들은 서로 끊임없이 소통하고 교류하면서 상호작용하는데 특히 정서적 뇌가 공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만약 불행한 일을 겪거나 불쾌한 상황에 처하면 인간의 뇌를 지배하는 정서적 뇌가 활동을 거부한다. 정서적으로 불안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울적해진 정서적 뇌가 근처에 있는 인지적 뇌, 사고적 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공부를 회피하게끔 만든다. 이는 정서를 담당하는 뇌 부위와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위치적으로 매우 가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기억을 주관하는 뇌의 부위는 해마다. 그리고 바로 그 옆에 편도체라고 불리는 신경 집합체가 있다. 이 편도체가 인간의 온갖 정서를 관장하고 있다. 긍정적인 생각은 뇌의 정서를 담당하는 편도체에 좋은 자극을 주고 활성화된 편도체는 바로 옆에 있는 해마를 자극해 기억 효과를 촉진시킨다. 이처럼 정서적 뇌가 사고적 뇌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뇌과학 및 심리학에서는 하향 이동이라고 부른다. 더불어 우리 뇌의 중추신경에는 일명 쾌감신경이라고 불리는 A10 신경이 붙어 있다. 이 신경은 우리가 새롭고 이색적인 일을 할 때 활성화되는데 쾌감신경이 더 많이 촉진되고 활발히 기능할수록 뇌가 자극을 받아 기억력이 향상된다. 이처럼 뇌는 긍정적이고 즐거운 생각을 좋아한다. 공부가 재미있고 내가 쏟아부은 노력이 언젠가는 반드시 나를 성장시킬 것이라고 믿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번에는 성적이 잘 나올 것 같은데? 왠지 느낌이 좋아? 잘 될 것 같아? 이런 긍정적인 주문만으로도 뇌는 스스로 자신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며 공부를 지속할 수 있도록 애쓴다. 아인슈타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몸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말했다. 긍정의 힘을 설파한 심리학자 로버트 슐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다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기도 했다. 삶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계획이나 목표가 아니다. 공부도 마찬가지다. 공부 효과를 높이기 위해 나에게 맞는 다양한 공부법을 조사하고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 자체에 대해 얼만큼의 확신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임하느냐가 성패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인간의 위대함은 생각하는 힘에 있다. 프랑스의 천재 수학자 블레즈 파스칼의 말처럼 인간은 생각만으로 위대함에 도달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다. 그렇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공부하는 사람과 늘 불평불만으로 가득 찬 채 공부하는 사람 중 과연 누구의 공부 효율이 더 높을까? 미국의 정신과 전문의이자 임상신경과학자 데니얼 에이맨은 자신의 책 뇌는 답을 알고 있다에서 좋은 기분을 느낄 때 뇌의 혈류가 원활하게 흐르고 대상회가 자극을 받는다라고 말했다. 여기서 대상회란 뇌의 판단 능력과 목적 기능을 담당하는 동시에 감정의 처리와 형성에도 관여하는 허리띠 모양의 뇌 부위다.
에이멘 박사는 긍정적인 정서가 우리 뇌에 좋은 영향을 미칠 때 몸에 의욕이 돌고 활기가 차오른다고 이야기했다. 일상 속에서 늘 감사함을 느끼는 마음이야말로 뇌를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비법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집중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공부에 동기를 부여하는 좋은 방법이 있다. 딱 5분만 공부해보자 라는 마음가짐이다. 일단 5분만 공부하고 그 다음에는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말 5분 동안은 한자리에 앉아서 집중해서 공부를 한다. 5분 정도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큰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공부를 시작하면 마음이 점점 바뀐다. 어느새 공부를 계속해서 하고 싶은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결국 5분은 1시간이 되고 2시간이 될 것이다. 공부할 마음이 없다가도 실제 몸으로 막상 시작해보면 의욕이 샘솟을 때가 있다. 몸과 마음과 뇌가 하나같이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분이 나쁠 때 일부러 웃는 표정을 지으면 근육의 움직임을 읽은 뇌가 다시 명령을 내려 울적한 정서를 안정시키기도 한다. 자, 일단 5분만 공부해보라. 그러면 마음도 움직일 것이다. 네, 스튜디오 업나의 구독자 여러분, 일단 기분을 좋게 만드세요. 그것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네, 손은 밖으로 나와 있는 뇌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몸이라는 신전을 짓는 건축가이다. 헨리 데이비스 토로우.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다. 몸과 마음은 별개의 것이 아니다. 다만 같은 것을 다르게 인식할 뿐이다. 마음이 심란할 때 뇌의 학습 능력 역시 덩달아 감소한다는 것을 자세히 살펴봤다. 하지만 마음의 상태만 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몸도 뇌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몸에 병이 나면 뇌는 일단 활동을 거부한다. 정신력도 약해지고 마음도 가라앉는다. 아무리 열심히 영어를 공부해도 원하는 점수가 나오지 않았던 적이 있었다. 매일 귀에서 이어폰을 빼지 않았고 걸을 때도 밥 먹을 때도 잠깐 쉴 때도 계속해서 듣고 쓰고 풀었다. 그런데 오히려 성적이 떨어졌다. 오랫동안 공부했는데도 점수가 잘 오르지 않았다. 그러다가 지금까지 해오던 공부 방법을 싹 버리고 다시 시작했다. 한 달 만에 성적이 깡충 뛰어올랐다. 바로 온몸을 사용해 공부한 덕분이었다. 듣기 파티에서 틀린 문제를 반드시 손으로 노트에 직접 적었다. 손으로 쓰면서 뇌가 기억하게 했다. 출퇴근할 때는 오답 노트를 들고 다니면서 소리내어 읽었다. 이어폰을 무작정 귀에 꽂고 다니던 방법을 버리고 이제는 노트에 직접 적은 틀린 문제를 입으로 크게 읽기 시작한 것이다. 그저 행동에 옮기면서 공부했다. 그런 방법으로 딱 한 달을 했다. 이처럼 자신이 습득한 지식을 사람들 앞에서 쓰고 말하면서 손짓으로 설명해보는 과정이 특별한 공부가 될 수 있다. 공부가 잘 안 될 때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주거나 운동장이나 골목길을 걸으면서 공부한 내용을 떠올려 보는 것도 효과가 있다. 손으로 쓰면서 발로 걸으면서 입으로 말하면서 귀로 들으면서 공부하면 더 잘 외워진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강제로 외우려고 하지 않아야 한다. 앞에서도 자세히 설명했지만 암기는 장기적인 기억 효과가 없다. 아기들이 말하기 시작할 때는 온몸으로 듣고 말하고 따라하고 걸어다니고 만지면서 언어를 배운다. 발로 걸으면서 손으로 직접 쓰면서 입으로 크게 말하면서 눈으로 보면서 귀로 들으면서 절로 익히는 것이다. 치매 증상이 있는 환자에게 반드시 권하는 습관 중에 하나가 손가락 끝을 섬세하게 놀리도록 하는 것이다. 뇌를 자극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뇌를 자극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네요. 네. 시험 도중에 외운 내용이 잘 기억이 나지 않아 시험지 여백 같은 곳에 아무 글이나 갈겨 쓰다 보면 갑자기 무언가 툭 하고 기억날 때가 있다. 이런 무의식적인 행동들도 뇌를 원활히 움직이도록 자극하는 동기가 된다. 손을 쓴다는 것은 그만큼 효과가 크다. 공부는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다. 온몸으로 하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손인 것이다. 손은 밖으로 나와 있는 뇌다. 파우스트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등 위대한 고전을 쓴 독일 작가 요한 볼프강 괴테가 한 말이다. 이 정도로 손은 뇌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손을 이용해 악기를 연주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면서 머리가 안정을 느끼고 기분이 좋아지는 경험을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것이다. 네, 해봤습니다. 쓰기의 방식이 뇌의 능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가 또 있다. 한국과 일본의 학력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다. 같은 문화권에 속해 있기 때문인지 교육, 문화, 풍토 등에서도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런데 일본은 수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지만 한국은 노벨 평화상을 제외하고는 노벨상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다. 왜 그럴까?
많은 사람이 한국의 주입식 교육 방식과 과학계에 대한 국가의 부족한 재정 지원 때문이라고 이유를 댄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일본도 사정은 비슷하다. 2002년 노벨상 수상자인 다나카 고이치는 지방의 대학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한 중소기업 엔지니어 출신으로 정부나 대기업의 어떠한 지원도 없이 홀로 공부하다가 이례적으로 노벨 화학상을 받았다. 환경을 탓하는 것은 너무나도 진부한 대답이다. 그렇다면 한국과 일본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 뇌과학적인 측면에서는 무언가를 손으로 쓰는 방식에 해답이 있다고 말한다.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문서는 문자를 써나가는 방향에 따라 크게 가로쓰기, 횡서와 세로쓰기, 종서로 분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세로쓰기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손을 움직이며 글을 쓰게 되고, 가로쓰기는 그 반대로 손을 움직이며 글을 쓰게 된다. 평소 필기를 하거나 편지를 쓸 때 손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떠올려 보면 가로쓰기의 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한자 문화를 공유하는 동아시아권 국가에서는 모두 전통 시대부터 세로쓰기를 사용해왔다. 그러던 것이 근대화를 거치며 세로쓰기가 점점 사라지고 가로쓰기로 만든 문서나 책이 주류를 점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다. 20세기 후반 주요 일간지들이 가로쓰기를 도입하며 세로쓰기는 자취를 감췄다. 일본의 출판계에도 메이지 시대 이후 가로쓰기가 일부 도입되었지만 널리 사용되지 못하고 여전히 세로쓰기로 만들어진 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뇌는 손이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 좌뇌와 우뇌에 서로 다른 자극을 준다. 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을 쓰게 되면 좌뇌가 발달하고, 반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글을 쓰게 되면 우뇌가 발달한다. 좌뇌와 우뇌는 구조적으로 명확히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서로 다른 고유한 기능을 담당한다. 기본적으로 우뇌는 시각, 미각, 청각, 후각 등 각종 감각기관을 관장하고 감정이나 상상력 등의 영역을 담당한다. 좌뇌는 논리력과 계산력, 주로 이성적인 판단과 사고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우뇌가 발달하면 뛰어난 창의력을 발휘하는 분야에 강해지고, 좌뇌가 발달하면 정교함을 요하는 분야에 강해진다. 글을 쓰는 방식만으로도 뇌의 발달에 큰 차이를 초래할 수 있다는 뜻이다. 뇌과학자들은 바로 이 차이, 즉 한국의 가로쓰기와 일본의 세로쓰기에서 두 나라의 노벨상 성적이 큰 차이가 나는 이유를 찾는다. 즉 좌뇌가 발달한 한국인보다 우뇌가 발달한 일본인이 좀 더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사고를 수행한다는 것이다. 인류는 점차 세로쓰기에서 가로쓰기로 글 쓰는 방식을 발전시켜왔다. 오른손잡이가 많아서인지 대부분의 책들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여 있고, 제본 방식 역시 가로쓰기에 적합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만약 오른손잡이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글자를 쓰면 그 손 때문에 글자가 잘 안 보여 제대로 글쓰기를 할 수 없을 것이다. 또 덜 마른 잉크가 손에 묻을 위험도 있다. 이런 여러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인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고 읽는 방식을 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은 전통적인 세로쓰기를 고수하면서도 페이지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넘기는 방식으로 책을 읽고 있다. 어쩌면 이러한 작은 차이가 두 나라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을 만든 것일지도 모른다. 이처럼 무언가를 손으로 쓰고 눈으로 읽는 방식만으로도 뇌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재미있게도 이스라엘의 연구진은 사람이 거짓말을 할 때 필적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사실 거짓말은 대단히 고차원적인 사고 활동이다. 누군가를 속인다는 것은 엄청나게 복잡하고 미묘한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 뇌는 사실을 조작하고 창조하며 무던히에 쓴다. 이러한 뇌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몸, 특히 손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리 없다. 뇌의 부산스러운 활동은 평소 글자를 쓰던 습관마저 방해하고 간섭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누군가의 거짓말을 판독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필적을 확인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 정도로 우리 몸과 뇌는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단순하게 문자를 읽는 것에만 얽매여 공부하면 안 된다. 특히 무언가를 손으로 직접 쓰는 행위는 반드시 손가락과 손을 사용해야 하므로 뇌가 골고루 발달될 수밖에 없다. 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일상에서 공부를 좀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몸을 움직이면 뇌도 젊어진다.
몸을 한번 움직이면 생각도 한번 변한다. 아놀드 트레인. 미국 일리노이 대학의 아서 크레이머 박사는 10년간 고령자의 걷기 운동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다. 그는 고령자를 2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 걷기와 스트레칭을 매일 1시간씩 하도록 했다. 반년 후 두 그룹의 뇌를 살펴보니 걷기를 했던 고령자들은 전두엽의 활동이 크게 개선되었으나 스트레칭을 했던 그룹에서는 크게 개선되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즉 걷는 활동이 인간의 뇌, 특히 전두엽을 더 많이 활성화시키고 기능을 향상시킨다는 사실이 입증된 셈이다. 전두엽은 뇌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행동을 하는 데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크레이머 박사는 단순히 걷기만 해도 인간의 행동 전환에 대처하는 뇌의 판단 시간이 짧아진다는 것을 발견했다. 뉴욕 알버트 아인슈타인 대학의 로 홀처 교수 역시 이와 비슷한 연구를 진행했다. 그는 뇌의 활동 능력과 보행의 관계를 조사했는데 보행 속도가 빠른 고령자일수록 기억력과 계산 능력을 포함한 인지력 테스트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홀처 교수 연구팀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이끌어냈다. 천천히 산책하는 것보다 좀 더 빨리 의식적으로 걷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정보를 인식하게 해주고 그에 따라 뇌의 처리작용을 촉진시킨다. 따라서 빠른 걸음은 뇌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방편이며 더불어 심신의 노화도 늦춰준다. 이러한 연구 결과의 일환으로 미국 알츠하이머 협회에서는 뇌를 지키는 10가지 방법 중 하나로 하루 30분 이상 걷기를 권장하고 있다. 걷기가 뇌 기능에 도움을 준다는 것은 이제 반박할 여지가 없는 상식이다. 그렇다면 왜 걷기가 이토록 뇌에 효과적일까? 다리를 뻗어 걷기 위해 뇌는 하반신 근육에 수많은 운동 지령을 내린다. 하반신에는 우리 몸 전체 근육의 60% 이상이 집중되어 있으므로 뇌는 그만큼 많은 양의 근육에게 명령을 해야 하고 그로 인해 뇌로 향하는 혈류량이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혈류량이 증가하면 혈액과 산소 그리고 뇌의 에너지원인 포도당이 활발히 뇌로 운반된다. 그 결과 뇌 속의 신경세포가 활성화되고 자연히 학습 능력도 향상된다. 뇌는 산소가 부족하면 제대로 기능할 수 없도록 만들어졌다. 그래서 공부에도 제대로 된 호흡법이 중요하며 적절한 운동도 필수적이다. 운동을 하면 뇌에 공급되는 산소량은 저절로 증가한다. 그러므로 제대로 된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먹었다면 절대 수동적으로 책상 앞에만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 추천하는 운동은 달리기나 걷기, 그리고 가벼운 체조다. 이와 같은 운동은 뇌 과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학습 효과를 크게 향상시키고 우리 몸의 생리학적 시스템으로 봤을 때도 이롭다. 운동을 할 때 뇌는 신경세포 영양인자라는 물질을 대량으로 분비한다. 이는 뇌에서는 기억력을 관장하는 해마에 치상회라는 신경세포가 분화되는데 세포의 수가 많아지면서 뇌 기능이 급격히 좋아진다. 사실 대부분의 유산소 운동이 이러한 효과가 있다고 입증되었다. 즉 운동량이 늘어날수록 뇌 기능이 향상된다는 뜻이다. 그 중에서도 달리기는 특별하다. 다시 크레이머 박사의 연구를 살펴보자. 그의 연구팀은 꾸준히 운동하는 학생들의 뇌와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학생들의 뇌를 비교해 촬영한 결과 주기적으로 운동을 한 학생들의 뇌 인지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건강한 체력을 유지하는 학생들이 성적도 좋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셈이다. 미국 일리노이주에 위치한 네이퍼빌 고등학교는 운동이 성적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실제로 증명해낸 사례로 손꼽힌다. 평범했던 이 학교가 주목을 받게 된 건 2005년부터 시작된 영교시 체육 수업의 성과 때문이었다. 운동을 잘 하지 않는 아이들을 돕기 위해 고민하던 체육교사 한 명이 영교시에 아이들이 자신의 능력에 맞는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고안했고 지속적으로 달리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을 시켰다. 처음에는 비만 학생을 줄이고 건강을 개선시키고자 시작되었던 이 수업의 효과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났다. 바로 아이들의 성적이 눈에 띄게 좋아진 것이었다. 실제로 이 학교 학생들의 성적은 공립학교 평균 수준이었는데 영교시 운동을 시작한 뒤부터는 전 세계 학생들과 함께 치르는 팀스 시험에서 싱가포르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으며 주 학력 평가에서도 사립학교들에 비해 월등한 성적을 거두었다. 이러한 효과가 나오자 미국의 뇌과학자 및 교육학자들은 앞다투어 이 학교의 프로그램을 다른 학교에 도입했는데 그 결과는 모두 똑같았다. 걷기 역시 공부를 돕는 훌륭한 조력자 역할을 한다.
공부 효과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뇌의 메인 스위치를 끄고 켜는 일이 원활해야 한다. 언제든 뇌가 눈을 뜨고 감을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 관장하는 기관이 뇌간 망양체, 그물체인데 신체 근육의 긴장을 담당하고 호흡이나 혈압을 조절하기도 하며 결정적으로는 의식이나 집중력을 유지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는 부위다. 이 뇌간 망양체를 깨우는데 가장 효과적인 운동법이 바로 걷기다.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걷기의 이점을 가장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다. 그를 중심으로 모인 철학사조를 소요학파라고 하는데 여기서 소요의 뜻은 자유롭게 이리저리 거닐며 돌아다니다라는 뜻이다. 그는 주로 거리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제자들을 가르쳤다고 전해진다. 현대과학 역시 걷기와 창의성의 관계를 규명해냈다. 스탠퍼드 대학 연구진은 걷기가 창의성을 60% 증진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실리콘밸리는 걸어가면서 회의하는 워킹 미팅의 발상지이며 스티브 잡스나 마크 저커버그는 워킹 미팅 예찬론자다. 이것 말고도 걷기가 뇌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실제 사례는 무궁무진하다. 걷다가 중요한 수학 공식을 생각해낸 철학자도 있고 우리 역시도 걷다가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리기도 한다. 대개 사람들은 우연히 그런 생각이 떠올랐다고 치부해버리지만 사실 뇌과학적으로 이는 절대 우연이 아니다. 뇌를 자극했기 때문에 좋은 생각이 떠오른 것이다. 뇌는 잠을 자는 시간에도 스스로 공부한다. 우리는 꿈의 재료이며 우리의 짧은 인생은 잠으로 둘러싸여 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읽을게요. 저자는 두뇌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원리와 특성을 잘 이해할수록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다고 공부를 잘 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뇌와 심리 그리고 신체의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고 활용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부 잘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공부를 좀 흥미있게 해보고 싶은 분들은 이 책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해요. 공부에 미친 사람들. 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책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공유하기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나이셨습니다.